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자동차를 넘어 가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미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반도체에 초청했다고 하죠. 반도체 대란은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요? 종수마저 부재 중인 삼성전자의 생존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였던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승우 센터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선 이 반도체 부족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르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반도체 부족 때문에 단가가 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곧 발표될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럴까요? 사실 주가를 설명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못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 경쟁업체인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인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고요. 부진했던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기대감들이 약간 높아지는 측면도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이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3월 그 말 지나면서부터는 금리 상승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기 시작을 했고, 시장도 이제 높은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해가는 그런 기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수익률이 계속 빠른 속도로 오르다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거를 우리 삼성전자에 견딜만 한 정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견딜만한 수준이 되면서 시장이 약간 안정화된 것도 있고요. 거기에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측면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일 발표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치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도 일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장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반도체는 다소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전체 실적 중에서 반도체는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 반도체가 부진한 이유는 그 첫째는 이제 텍사스의 정전. 으로 인한 이제 피해가 일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 우리가 기대감이 많이 컸던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8나노와 5나노 파운드리 수율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메모리에서도 삼성의 그 시안의 그 낸드 신규 팹이랑 그다음에 그 평택의 D램 공정을 셋업하는 과정 중에서 초기 비용이 다소 좀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1분기 반도체 실적 개선폭이 좀 부진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에 그 IM 부문이라고 하는 핸드폰 쪽이죠. 그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 IM 부분이? 일단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 평균 판가 ASP라고 하는 판가도 지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는 삼성의 이제 버즈나 우리 와치 그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추정컨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보다 마진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판매량이 늘면서 그 반도체 부진을 그 세트 사업부, 즉 핸드폰이 다 메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연간 전체로 짧게 전망을 해주신다면 삼성전자 실적을? 그러니까 1분기는 그 스마트폰이 좋았고 2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가 힘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2분기 때 고정거래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가면서도 반도체 가격은 계속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대충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1분기는 9조 원 초반대, 9.2조 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1분기 9조 2천억 원. 네. 네. 2분기는 10조 원대를 보고 2분기 있고 10조 원. 네. 3분기는 13조 원대. 13조 원. 예. 그리고 4분기도 14조 원대. 이렇게 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날 것 같아서 예. 주가는 이제 1분기가 다소 부진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기대감이 모아질 걸로 판단하고 좋아지는 있습니다. 쪽으로 그렇게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네, 사실 오늘 이제 두 분의 아주 반도체 전문가를 모신 건 이 지금 반도체 부족,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지금 그게 확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양평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부족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반도체 종류 중에서 그런 이제 마진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특수의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뭐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지 일본의 르네사스와 같이 특정 기업만 이걸 제조를 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따라서 그런 특정 기업들이 만들던 반도체가 이제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결국은 차량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예.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초기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만들어질 수 있는 총량 대비 지금 수요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승우 센터장님 바로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를 좀 생산을 더 할 수가 없는 모양이죠? 필요하면 바로 좀 늘릴 수 있는. 이제 반도체가 다 그렇습니다. 꼭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그 산업 특성상 고정 비용이 되게 크고요. 예. 그다음에 만드는데 저희 드는 시간, 저희는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냐면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달린다 그러면 공장을 더 돌려서라도 물량을 찍어내면 되는데 반도체는 이미 100%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은 뭐냐면 더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좀 두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지금 차량용 부족해서 이게 가전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부족 사태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는 게 단시일에 해소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서로 조정을 하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뭐 대만의 TSMC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 1등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조금 바로 생산할 수 없습니까? 일단 TSMC가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만들지 않았던 업체인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세계 파운드리들이 100% 풀 가동을 하고 있고 그만큼 다른 산업 부분에서 주문을 해놓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면 배제를 하고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족 사태가 좀 쉽게 해결될 수는 없고, 그럼 가격을 생산업자들이 이제 올리게 돼서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최종 제품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를 어느 정도 좀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날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동차 부족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차 반도체 얘기가 줄을 이룰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 반도체 지금 미국과 중국에 벌이는 뭐 패권 경쟁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행정 명령을 내릴 때도 반도체 칩을 들고 나오면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때문에 멈췄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반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산업이 더 중요한 부분일 테고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즉 기존의 주력 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동차를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수요 산업들, 지금은 자동차지만은 첨단 산업들이 모두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수요 산업들 IT라든지 AI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번 회의에서는 아마 그런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자동차는 이제 물론 미국의 주력 산업이니까 네. 먼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오히려 더 큰 것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큰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기술 패권 경쟁이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이번 12일 회의에 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말고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걸 보니까 이게 반도체 부족을 이제 안보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략 자원은 석유였죠, 석유. 예. 석유가 있어야지 산업이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미국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자, 이번에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다 보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지금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자율주행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없으면 이제 자동차가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2020년 이후에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자원은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는 미국에서 이제 셰일 오일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예. 반도체는 이제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드가 되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안보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양평 의원님, 지금 삼성전자가 그 12일 백악관 회의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혹시 확정이 됐나요? 일단 저 국내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원천을 찾아봤는데 미국의 언론 그것도 일개사에서 관련자의 뭐 발언을 언급을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참석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어느 기업들이 참석하는지는 좀 보도가 됐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을 다 인용하고 있는 거지 백악관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참석 요청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아직 밝히진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도대로 삼성전자가 참석을 하게 된다면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은 삼성전자에 혹시 뭐를 요구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 센터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에 예. 반도체 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미 뭐 보도가 나온 것처럼 거기에 이제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 투자를. 예. 그리고 그 삼성으로서는 이제 그 미국 정부에도 약간 뭐 세제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그 요청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보고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그런 텍사스에 좀 투자를 빨리 결정해달라. 투자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평 의원님,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참석하면 이란, 이안, 사만 미국의 반도체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오스틴 공장 투자를 더하고 또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우리 김양평 연구원님은 백악관에 어떤 요청을 할 것 같습니까? 저 중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에서 요청을 한다면은 미국의 이제 오스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되더라도 미국의 제조 공장을 만드는 거, 그 부분이 제일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뭐 TSMC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 반도체의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부흥을 시키는, 미국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비록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고 당장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그 인프라 지원 등에 관해서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고용을 늘리는 부분이 중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라도 그런 거대한 공장들이 미국에 지어지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제일 바라는 일들이고 그쪽이 제일 유력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센터장님,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여력이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일단 그 텍사스에서 지금까지 이제 거론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170억 달러 또는 180억 달러. 보통 이제 공장을 하나 지으면은 삼성은 특히나 이제 워낙 거대하게 짓기 때문에 투자비가 그 정도 들게 되고요. 근데 투자 여력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삼성이 투자할 때가 많죠. 메모리도 투자해야 되고 또 파운드리도 투자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엄청난 규모로 투자한다고 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올레드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이 투자 부담이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평 의원님,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뭐 삼성전자 스스로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오스틴 공장에 투자를 늘린다. 그럴 경우에 미국도 삼성전자에는 중요한 시장인데 혹시 중국과 삼성전자 간에 좀 그런 이 미국 투자로 인해서 불편해질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일단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공급망을 미국은 강력하게 구축을 하는 것이고 중국도 지금까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이후에 중국 국내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늘리려고 물론 이제 자국 기업들 우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지방 정부들도 이런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많은 세채 혜택을 주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삼성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김양평 의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500억 달러의 그 반도체 투자 계획, 이 투자 계획은 미국이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한 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나요?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나온 건 없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김영표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너무 그 설계, 팹리스 쪽에 중점을 많이 두고요. 기본적인 제조 능력은 이 아시아로 많이 이동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혜택을 기대하고 또는 그런 혜택이 미국 기업들의 이 반도체 M&A랄까 투자 확대를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겠네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최근에. 최근에 뭐 반도체 M&A는 뭐 계속 있어 왔고요. 이제 최근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그 키옥시아 인수설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왜 마이크론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보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뭐 안 맞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 마이크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랑 비슷한 낸드 쪽에서 비슷한 업체인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큰 업체로 가게 되고 자기네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뭔가 판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우선 그 마이크론의 일본 키옥시아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낸드 플래시 회사들이잖아요. 그 회사의 구도, 그 낸드 플래시 업계의 구도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 반도체 대표적인 품목으로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요.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3강 구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3개 기업 이외에도 키옥시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등 6군데 지금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램보다는 시장의 경쟁률이 조금 더 치열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 지금 말씀하신 M&A라든지 수단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니까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함께 키옥시아, 낸드 플래시 2위 업체인데 인수를 한다면 시장 점유율로는 삼성전자를 거의 추격하는 회사가 되나요?
그렇게 정도는 된다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예.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키옥시아라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첫째는 이제 도시바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좀 잘못 나온 게 있는데 예. 일본의 호이아라는 데가 처음에는 이제 9.9% 지분을 갖고 있다가 예. 지금 가장 최근 자료를 보니까 3.13%를 갖고 있고요. 이제 호이아. 나머지는 그 베인 캐피탈, 베인 캐피탈. 베인 캐피탈의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서 아. 4개로 쪼개서 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 56%를.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이닉스도 일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죠. 또 일본의 그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 펀드도 거기 들어가 있고, 예. 베인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업체들이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 주주들을 다 만나서 그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성급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 언론에서는 인수가 뭐 늦은 봄 정도쯤에 뭐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곧 이어서 또 다른 이제 유력한 이제 언론에서는 예. 그 가능성은 없고 아. 오히려 IPO를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IPO를. 예.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는 아무래도 아까 수급 문제, 글로벌 낸드 플래시 수급 문제는 조금 공급이 많아서 메모리와 달리 공급이 좀 업체가 많은 거잖아요. 네, 또 그런 거 공급업체. 개선이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럼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계산이라는 건 예, 그러니까 수급 차원, 낸드 플래시 수급 차원의 어떤 변화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죠. 수급은 이제 낸드 프레시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처음에 이제 이성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웨어러블 기기 쪽에 마진이 예. 높아지고 그럼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낸드 프레시 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많이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뭐 합병과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도 공급의 차질은 발생하지 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 계획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인텔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인텔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제조 기술이 좀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인텔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당시 인텔의 CEO였던 이제 브라이언 크르자니치라는 분께서 예. 한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인텔의 핵심 엔지니어들 12,000명을 내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의 비즈니스 모델을 뭐 인공지능이나 드론, 그다음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좀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12,000명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12,000명이 TSMC를 가고 뭐 퀄컴을 가고 엔비디아를 가고 AMD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텔의 이제 경쟁력, 근본적인 경쟁력이 좀 약화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이제 인텔의 아키텍처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었고, 예. 작년에 이제 애플이 자기네 노트북에 M1이라고 하는 이제 자체 제작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텔로서는 이제 기존에 자신들의 그 아키텍처를 고수하는 이런 제조 전략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결국은 파운드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그 미국의 주요 우리 IT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애플을 포함해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맞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막대한 그 파운드리 그 요구량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텔 그리고 삼성 그리고 TSMC 이 세 회사 간에 그 물량을 잡기 위한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서 지금 TSMC도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삼성전자도 2030년입니까? 파운드리 1위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 삼성전자와 앞날에 괜찮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사실상 지금 뭐 인텔의 투자도 투자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제조업을 회귀를 한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미국 전체에 강화를 시키겠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파운드리 수요가 늘어난 것도 충분히 늘어나는 부분이지만은 중복 투자도 조금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운드리의 늘어난 수요보다 오히려 파운드리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생산 능력이 더 커지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 경쟁 구도에서는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쪽 분야에 진출을 했을 때 지금 투자 금액이 200조 원이면 200억 달러면은 사실상 지금 처음에 이성우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 짓고 조금 더 남을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랬을 때 첨단 기술을 가진 일부 분야에서 경쟁이 있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파운드리 경쟁이 그렇게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생기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사실 그렇게 뭐 밝지만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밝지만 않다. 예, 여러 가지 그렇게 경쟁 조금 업체도 많아지고 걱정을 시장도. 좀 삼성의 파운드리가 2030년 1등 목표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은 어떻게 삼성의 파운드리 미래 어떤 정도로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당연히 삼성이 잘했으면 좋겠고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TSMC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TSMC의 그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한 55% 내외 정도가 되고요. 조금 넘을 수도 있고. 55%. 근데 영업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TSMC의 파운드리에서의 점유율은 85%가 넘어갑니다. 85% 이익 기준으로는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 대비해서 TSMC 파운드리가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는 한 17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2030년도 1등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약간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객과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업체는 애플인데 삼성의 스마트폰이랑 애플의 스마트폰은 경쟁을 하고 있고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은 퀄컴인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과 삼성의 엑시노스라는 칩이 또 경쟁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딜레마 이런 구조를 해결해야지만 사실은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의 TSMC는 고객과 경쟁하는 게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죠. TSMC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 통계를 낼 때 보면은 반도체 제조기업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TSMC 브랜드의 반도체는 제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12일 백악관 회의에 삼성이 초대받았다고 한다면 누가 갈 건가도 조금 주목이 돼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뭐 그 문제가 이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과연 삼성의 이 발목을 잡을지 김양평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장 1위를 낸드프레스 1위를 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1위를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삼성전자 이 앞날에 지금 이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삼성전자의 투자와 이런 동맹을 볼 때. 일단 이제 우리나라 기업 형태가 그런 총수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이제 어떤 총수 부재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일 날 삼성전자가 초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확인을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심 염려가 되긴 합니다. 네. 이승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돼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 반도체 경쟁,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에 조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뭐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과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이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가서 그랬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 문화,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총수의 부재라는 거는 사실은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상당히 그 삼성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좀 난처함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로 이 주가 방향으로 조금 돌아가서 다시 본다면 1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반도체 부분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 이 4분기로 가면서는 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특히 이 정보의 확산 속도가 너무 예. 빠르기 때문에 뭐 주가라는 게 사실은 뭐 현재 분기, 다음 분기 예. 이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반도체 산업은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예. 또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점점 그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봐져요. 삼성전자가 현재 포진되어 있는 그 반도체,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우리 디스플레이 이쪽 분야에서 그 경쟁력을 감안하면은 주가는 뭐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서 두 전문가 모시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